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가 워낙 중요한 시점에서 그 대미 특사단이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민주당 한준호, 김우영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훅 하고 던져가지고 지금 놀랐는데 원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뒷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리 양해를 좀 구했다고는 하던데요. 어제 뭐 만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직접.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나서 뭐 양해를 구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 그래서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 나왔을 때 좀 뜨악하긴 했어요. 그건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 엄청나게 인맥이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원래 뭐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준석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옛날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때 수석인가 아마 했었을 텐데 그때 공화당 인맥이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한데요. 뭔가를 좀 맡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관세 협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재벌 대기업 총수 정도 되면은 미국의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동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도 많이 로비도 하잖아요. 그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런 기대. 사실 박용만 전 회장은 제가 한 2번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뭐하러 질문을 해 나한테? 그냥 얘기를 하지 자기가. 이런 걸 주고 이용.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친한 선배가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두산그룹 회장할 때 본 건 아니고 내려오셔가지고 대한상의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셨을 때 그때 이후에 2번 정도 봤는데 같은 식당에 2번을 봤어요. 얼마 안 된 얘기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된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디서 먹을까 도대체 이제 어쨌든 간에 재벌 총수도 했고 대한상의 회장까지 한 분이니까 밥을 야 어디서 강남에 의리의리한 데로 가나보다 속으로 이제 기대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북동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줬어. 우리 로드뷰 한번 보잖아. 왜 이렇게 이거 골목이지? 이렇게 이제 대로변의 큰 식당이 아니고 골목 상권인 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제 그 뷰로 둘러 보니까 정말로 이제 어떻게 빌라 있고 이런 데야. 그런 한가운데 식당을 골키집을 찍어줘가지고 딱 가봤더니 외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빈해 보여. 너 정말 동네 식당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딱 앉았는데 일단 멜빵 바지 차림에 우리 박용만 회장이 이제 그 나타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 식당 내분하고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허름한 식당이지만 평소에 자주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리고 이게 칸막이가 있는 식당도 아닙니다. 별도의 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오픈된 식당 안에서 굉장히 소소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격에 박용만이겠거냐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대기업 이게 사장도 아닌 것 같아. 한 느낌으로는 되게 부장 정도 되는 성조의 사람의 발화로 쉽고 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림 없이. 지금 약간 감긴 것 같은데 이 회장님한테 완전 반해서 왔네. 아니 그런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데 가가지고 먹어도 칭찬받잖아. 지금 기자한테 그렇게 한번 먹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미지 세탁이 지금 가능한. 잠깐만 있어봐. 김영란법. 아니 하던 것만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던 거 맞춰서 하면은 여가 그 식당이 특이했던 거는 후식으로 보니까 막대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비비빅 이런 거.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소쿠리 같은 데 내와가지고 하나씩 고르라고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소탈한 느낌일까 찾아보니까 그 반찬 봉사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독거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회장님이 직접요? 네, 직접 그랬고 실제로는 이제 사진하고 글쓰기에 재주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삶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손수 찍어가지고 포토 에세이 같은 것도 내고 최근에도 이제 산문집도 내셨는데 보니까 또 이제 그 소소한 가운데 또 연예인들과의 친분도 약간 드러나는 게 아니 그거 하고 지금 대미 특사 무슨 관계가 있냐고. 대미 특사 가서 뭐 삼겹살 구워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미 특사도 잘하겠지 이 정도. 아마 제대로 먹겼네. 원래 이 시간 라이브 이런 분이에요. 원래 평상시에 이 박 전 회장님은 분자열이 드시는 분인데 지금 그 기자님 만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아니 원래 거잖아요. 그 박용만 회장은 원래 소타기로 유명하긴 해요. 원래 또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만 더 못하면은 네. 원래는 이게 그렇습니다. 대한상이라는 데가 과거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었고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그 전경련, 한경협이라는 불리는 전신이죠. 거기가 이제 모금했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대한상인은 원래 중견기업 맞아요.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예요. 네. 근데 그런 단체의 회장을 재벌 총수가 맡았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화제였는데 결국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에 고기.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때 네. 대기업을 위한 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농어민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위한 협상도 하실 분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끝까지 하고 와. 느낌이야. 급조된 느낌. 설득이 전혀 안 되고. 같이 따라가 계세요. 대미특사로 본인.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지금 재벌 총수하고 밥 먹는 사람이야. 자랑한 거야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트럼프잖아요. 소탈하거나 아예 거리가 먼 저는 트럼프기 때문에 뭔가 상식적인 선에서 협상을 하는 건 전 근데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사가 바로 트럼프한테 갈까요? 어쨌든 그 트럼프의 모든 그 의견들이 다 반영된 협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 사업가 마인드로 협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 가는 거예요? 친교나 이런 것들을 친교. 위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예. 그리고 그냥 얼굴이나 트도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 가지 왜 이렇게 얼굴 토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내가 더 잘할 수 에이, 있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 저 영어 괜찮아요. 바디 랭귀지라도 요즘 잘 나오는데 어플도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혹시 대미 특사 누가 간지 아십니까? 그때 박진하고 아마, 조태용 예,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박철희 주일대사는 그 세 예. 분이 갔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대미 특사는 나중에 한 자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맞아, 그런 거 맞아. 아닙니까 지금? 예. 맞아요. 바이든이 귀가 어두워서 다행이지. 사실 박용만 회장이 네. 그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죠? 예. 네.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이번에 뭐 어. 총리 물망도 있었죠 처음에는. 네. 60대세요 나이대가? 아 나이는 그보다 더 많으신 걸로 제가 그보다는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그렇죠. 두산그룹 네. 그 회장 한지도 한참일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분 55년생이시네요. 예. 60대는 60대시네요. 거의 70 다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윤혜 씨가 영어도 좀 된다 그러니까 네. 오윤혜 씨를 특사로 좀 보내자고 하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예. 트럼프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보다 아니 꿈이 더 특사가 크네, 이거. 가가지고 그 역할을 하라는데 미리 저는 만나요. 대통령 밑으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간 이제 특사를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정부의 좋은 일도 있지만 일부 이제 그 어둡다고 하긴 그렇고 약간 이제 긴장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되면서 결국은 주말 중에 전부 다 갈 것인지 일부는 못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필승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문회 상황. 대통령이 누구를 네. 뽑으시면 저는 납득할 겁니다. 아, 그래요? 누구를 저는 납득 납득한다. 못합니다. 네, 저는 누구를 뽑든 납득. 우리 오윤혜 씨는 지난번부터 말씀하신 저는 게 좀 교육부 있죠. 장관 네.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육의 대수술이 필요한,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분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사람 누군지 진짜 난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파면 팔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김성환 변호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한 단계씩 오고 있는데. 아니요, 안 어려요. 네. 저는 마음을 굳혔고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좋게 보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강선우 후보의 경우에도 청문회장에서 처음에 얘기하거나 뭐 낮까지 얘기할 때는 그래도 고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태도도 일단은 나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고 네. 그리고 의원이 질문할 때도 아주 공손하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또 뭐 막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갑질을 안 하는 의원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죠. 갑질은 조금씩 다 하거든요. 편하게 얘기하면. 네. 네. 근데 그 갑질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얘기할 거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염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빨갱이고 하나가 2차가이고 하나가 갑질이에요. 갑질을 뭐가 갑질이에요? 어디서부터 정의가? 어디까지를 갑질이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질이냐. 그냥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한테 지시 내리면 그거 다 갑질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쉴드를 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살다 보면 부하 직원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기분과 나의 기분이 달리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데 여기 카메라 찍으신 분이 와가지고 왼쪽을 좀만 더요 했는데 내가 나한테 오른쪽가 왼쪽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때부터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이다. 그 국가가. 오히려 예. 정반대로 지금 이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이 갑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논리에 맞춰 들어가면. 근데 막무가내 지금 그 감싸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저는 그럴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먹는 거 담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구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텔레그램 문자 공개돼서 사실상 거짓말했다고 드러나는거나 이런 것들 보면서 거꾸로 말하면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차라리 사실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여론, 야당 의원들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야당 의원들한테 네. 차라리 납작 엎드리고 갔으면 더 나을 뻔했어. 제가 볼 때는. 뭔지 알겠다. 예. 의정생활 좀 처음 시작하다 보니 이것저것 제가 정확하게 구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고 그 보좌관이나 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제가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물어보고 그래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거 면피하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그거였거든요. 인사청문회 끝날 때쯤 되거나 끝났는데 또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확 뒤집히는 현상. 그러니까 그거는 커버가 안 돼요.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갑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던 순간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의미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렇기 그렇겠지. 때문에 예. 그 사람은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어렴풋할 수가 뭘 있다. 했는지도 예. 잘 모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나 하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나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 설명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가 있었는가?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문답 과정에서 네. 강선우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상해지잖아요. 자꾸. 그거 몰랐어요, 지금? 네? 지금 아니, 근데 두 분 다 이상하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미 보도가 나와 있었고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했던 건 보도가 나와 있고 그걸 해명하려고 준비도 했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라는 게 제일 큰 타격이었다고 보고요. 전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을 그렇게 강선우 후보자가 안 된다고 결심했던 건 뭐냐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잖아요. 성평등가족부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목사가 뭐 시무식한다고 국회 앞에서 할 때 그 차별적인 막 혐오와 차별을 얘기할 때 그 뒷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밝힐 수 없는 것, 분명한 입장을 못 밝히는 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관으로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 평등에 관한 문제, 성평등에 관한 문제라든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그 정도 소신은 가져야지 장관이고 국회의원인데 예. 그 말 안 하더라고 못 하더라고. 그건 아니다. 그 부분에 그래 생각했고요.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둘 다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진숙 네. 예, 이진숙 후보자는요. 다른 거 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뭐 자식 문제라든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논문 표절 문제도 이것도 사실 이공계 랩실의 어떤 특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 어느 정도 그건 이해가 맞아요. 돼요. 예. 뭐 비난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안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못해. 이건 아니야. 현실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좀 문제였어. 전 예. 그래서 문제 수준이 너무 화가 아니라. 났어요. 예. 아니 공부를 못한 거지. 공부를
안 한 거지. 여기에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계속 질문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슈가 진짜. 많았으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아니, 준비를 해야지. 오해가- 얼굴에 자기 먹지를 인생에서 안 하는 장관이 거네. 어디 있어요? 장관 없지.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두 사람 다 돼야 된다 이렇게만 한 적 없어요.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는 대통령의 결정을 그렇지. 존중하고 그 얘기를 하신 따르겠다라고 겁니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김성환 평론가는 대통령의 방침을 안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거고 지금 보니까. 네. 저를 처음 보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로젠 듯한 편파.